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행복은 몸에 좋다. 하지만 정신을 길러주는 건 고뇌다. 프랑스의 소설가 마르셀 프루스트가 한 말입니다. 이 행복이란 모든 사람들의 최종 목표이자 모두가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언제나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고뇌하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요. 그 고뇌 자체를 조금은 즐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 성장한 자신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12월 4일 목요일입니다. 박진영의 경제 돋보기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양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한창 이슈가 되고 있는 유가 하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석유 시장의 가격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방아쇠는 알리 알라임이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장관이 당겼는데요. 그는 지난달에 열린 오펙 정례회의에서 미국의 셰일붐을 꺾어야 한다고 선전포고를 했습니다. 다른 회원국들은 일단 사우디를 지지했고요. 곧 이 하루 생산 한도 쿼터 3천만 배럴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성명서가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앞으로 국제 원유 시장이 1880년 전후 미국의 석유 시장과 비슷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당시 이 석유왕이 된 록펠러는 기름값을 마구 떨어뜨리고 때로는 폭력까지 행사하며 경쟁 회사를 따돌렸습니다. 요즘 세상에 사우디가 폭력까지 동원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러나 가격 전쟁만은 무자비할 듯한데요. 사우디의 1차 목표는 세일 에너지 회사들의 고사입니다. 이를 통해 2차 목표인 오펙의 시장 점유율 유지와 3차 목표인 고유가 시대 복원을 꾀하려고 한다고 볼 수가 있죠. 세일에너지 회사의 1차 목표 달성 여부는요, 누가 낮은 원가에 원유를 캐내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최근 이 사우디를 비롯한 걸프 지역 국가들이 이 배럴당 27달러 정도의 원유를 캐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면 이 셰일 원유의 생산 원가는 평균 45달러 선입니다. 알라임이 사우디 석유 장관의 셈법은 간단합니다. 국제유가가 40달러 선까지 떨어지게 되면 셰일 에너지 회사는 죽고 사우디 국영 석유 회사는 산다는 식인 거죠. 이를 위해 오펙이 하루 3천만 배럴을 생산하기로 한 겁니다. 하루 100만 배럴 이상 공급 초과인 현 상태를 유지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사우디는 이 셰일 원유 생산만 중단되면요, 초과 공급은 없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셰일 원유가 없으면 세계 원유 생산량은 하루 7,300만 배럴까지 줄어들 수 있는데요. 세계 원유 소비량이 하루 7,700만에서 7,900만 배럴 사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소비가 다시 공급보다 많아지게 되는 거죠. 셰일 원유만 없어진다면 이 기름값은 오를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국제유가가 떨어지는 바람에 이미 몇몇 셰일 에너지 회사가 생산을 포기했습니다. 셰일 에너지 회사들의 손익분기점은 이 배럴당 45달러 선인데요. 국제유가가 그 이하로 떨어지면 생산을 포기하거나 파산을 선언해야 합니다. 최근 석유 가격 하락은 아직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세계 경제에는 좀 긍정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은 유가가 10% 떨어지면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이 0.2% 높아진다고 추정하는데요. 원유 수출국은 무역 수지가 악화되지만 이 중국 등 원유 수입국이 저유가의 혜택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처럼 공급이 늘어서 유가가 떨어지는 상황에는 에너지 수입국인 아시아 신흥국과 일본과 유럽에는 긍정적이라는 거죠. 한편 한국은요, 이 세계 8위 석유 소비국이자 세계 5위 원유 수입국입니다. 매년 약 100조 원의 석유 수입에 쓰는데요. 단순 계산으로 유가가 10% 떨어지면 이 10조 원가량을 아낄 수 있는 셈이 되는 겁니다. 또한 유가가 10% 내려가면 이 GDP는 0.27% 늘어나는 효과도 있다고 하네요. 이는 소비와 수출이 늘어나는 덕분이라고 합니다. 유가가 내려가면 이 가계는 소비 여력이 늘어납니다. 석유를 원료로 한 제품 가격이 떨어지고 자동차의 연료비, 난방비 등에 들어가는 돈이 줄어서 다른 곳에 돈을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생산 원가 하락으로 국내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도 높아집니다. 최근에는 유가 하락과 원화 약세가 맞물리고 있어 내년 2분기쯤부터는 제조업 경기가 반등할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명암이 갈릴 수가 있는데요.
이 연료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공 등 운송업종은 숨통이 트이게 되었지만 반면에 이 정유업종과 조선업종은 울상입니다. 오펙이 이 감산 합의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 지난주에 주요 정유주와 조선주는 5% 넘게 급락했지만요. 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크게 올랐습니다. 다만 커지고 있는 디플레이션 우려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가 하락폭을 감안할 때 이 올해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대를 넘기기 어려울 것 같다는 전망인데요. 만약 유가가 10% 하락하면 물가는 0.46% 떨어질 거란 전망도 있습니다. 추가 경기 부양책을 준비하고 있는 유럽과 일본의 유가 하락은요, 울고 싶은 때 뺨 때리는 격이라고 합니다. 유가가 낮아지면 이 물가 상승률이 떨어져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 중앙은행 입장에서는 돈을 더 풀 수 있는 명분이 생기는 셈인 거죠. 그러나 이 산유국은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원유 수출 의존도가 높은 러시아와 베네수엘라는 모라토리엄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 재무장관은 올해 유가 하락과 서방의 경제 제재로 입은 손실이 1,4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추산했는데요. 이는 지난해 러시아 GDP의 6.7%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이에 러시아 중앙은행은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0%로 잡았는데요. 이 경제가 본전만 지켜도 선방이라는 뜻인 거죠. 또한 이런 가격 하락이 원자재 전반으로 확대될 경우 브라질 등 원자재 수출국들이 잇따라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원자재 값은 달러 가치와 반대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지금처럼 원유 값이 떨어지면 달러화는 강세를 보이게 되고 이 때문에 다른 원자재들이 연달아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8일 국제 금값은 1.79% 급락했죠. 이 원자재 수출국이 타격을 입게 된다면 한국도 자유롭지만은 않게 됩니다. 중동과 중남미, 러시아에 대한 한국의 수출 의존도는 14%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 원자재 값이 떨어지면 이들 국가에 대한 수출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전 세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 원유 가격, 사우디의 강경책으로 이 원유 가격은 당분간 계속 하락할 전망인데요. 이런 정책으로 많은 업종들이 앞으로 어떤 추세를 보일 것인지 해당 종목별로 각별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레몬마켓과 피치마켓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터넷이 발달한 요즘에는요, 이 물건을 사기 전이나 맛있는 음식을 먹기 전에 인터넷을 통해 블로그의 추천 후기를 보고 이 살 곳이나 갈 곳을 결정하곤 합니다. 또 이 자신의 체험 후기를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블로그 포스팅을 몸소하기도 하는데요. 이 블로그 후기를 보고 무언가를 선택하는 현상은 이제는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습니다. 요즘 같은 정보 홍수 시대에 소비자의 후기는 큰 신뢰를 받고 있는데요. 게다가 수많은 시장 공급자들은 후기가 활성화됨에 따라 고객에게 좋은 평을 받기 위해 노력하며 더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시장과 소비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하고 유통되는 시장은 소비자에게 가격 대비 좋은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요. 이런 시장을 경제학에서는 피치마켓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모든 시장의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부 시장은 소비자들이 정보를 구하기가 어렵고 정확한 시세와 흐름을 알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점을 이용해서 상대적으로 정보가 많은 판매자는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상품을 내놓으려고 하고요. 선량한 소비자들은 이를 모른 채 가격 대비 저품질의 상품을 구입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결과 소비자들은 저품질에 대한 낮은 평을 주고 이런 시장은 모든 사람들이 기피하는 시장이 되죠. 경제학에서는 이를 레몬마켓이라고 부릅니다. 이렇듯 정보화 시대에 따른 소비자들의 평가 중요성에 따라 시장은 달콤한 피치마켓과 맛없는 레몬마켓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각 시장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몬은요, 먹어보기 전에는 그 신맛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레몬의 화려한 색깔과 즙으로 사람들은 레몬이 맛있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요. 이렇듯 실제로 많은 시장에서는 경제 주체들이 각기 다른 정보의 양과 질로 상품을 정확히 파악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각자의 이윤축으로 거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판매자는 더 저렴한 가격의 제품을 사서 소비자에게 더 비싸게 팔려고 하고 소비자는 더 싼 값에 사려고 하다 보니 질 낮은 제품을 구매하게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낮은 품질을 가진 공급자만이 제품을 공급하게 되고 그 시장에는 저품질의 재화만이 남게 되어서요.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는 시장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정보의 비대칭으로 낙후된 시장을 레몬에 빗대어 레몬마켓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는요, 이 겉과 속이 모두 달콤한 과일입니다. 과일을 먹기 전 향긋한 향기로 사람들을 매혹시키고 과일을 먹었을 때도 기대만큼 달콤한 맛을 내죠. 겉과 속이 같은 사실로 소비자들을 즐겁게 하는 건요, 이 시장에도 적용이 됩니다. 정보화 시대가 시작된 이래로 이 상품에 대한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고 있는 시장들 또한 많이 생겨났는데요. 소비자들은 이런 재화를 이용한 후 후기를 작성하고 시장의 다른 소비자들은 이런 후기를 읽고 그와 유사한 패턴으로 시장 활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는 시장은 좋은 평과 함께 소비자들이 더 선호하는 시장이 되는데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시장 역시 더 많은 소비자를 끌어내기 위해 더 나은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경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소비자가 저렴한 가격에 양질의 재화와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달콤한 시장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정보의 공유와 활성화로 선호되는 시장을 복숭아에 빗대어 피치마켓이라고 합니다. 한편 레몬마켓의 대표적인 사례로는요, 중고차 시장을 들 수 있습니다. 차를 파는 판매자는 소비자보다 그 차에 대해 정보의 우위를 선점할 수밖에 없습니다. 09년형 소나타가 이 중고차 시장에 나타났다고 가정했을 때 겉보기에는 똑같은 소나타여도요, 이 중고차를 파는 사람은 자신의 차의 가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 가격보다 좋은 품질의 차라면 중고차 주인은 이 차를 시장에 판매하지 않을 겁니다. 반면 자신의 차가 이 품질이 시장의 가격보다 낮다면 당연히 차주는 차를 팔겠죠. 따라서 중고차 시장에 나오는 차들은 시장의 평균 가치보다 떨어지는 제품들만 남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점점 소비자들도 그 사실을 알고 중고차 시장을 외면하게 되죠. 중고차 시장 혹은 보험 시장 같이 레몬마켓이 흔하게 형성되는 시장은 분명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객들의 불만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죠. 그러나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토한 피해를 막기 위한 약관이나 계약서가 계속해서 개발되고 있고요. 각종 보증 제도와 같은 것을 통해 신뢰를 쌓으려고 하는 노력 또한 증대되고 있는 걸 보면 현재 이 한국 사회에 존재하고 있는 레몬마켓들도 점차 피치마켓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간혹 이 판매자가 가진 정보를 소비자가 모두 알게 되면 판매자가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지만요. 이 정보가 원활하게 공유되는 피치마켓은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만족도 또한 높아지는 데 기여하기 때문에요. 소비자들이 이 시장을 다시 찾아오게 됩니다. 또한 소비자들은 이에 그치지 않고 스마트 기기를 이용해 좋은 후기를 공유하게 되죠. 이로 인해 입소문을 탄 기업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한국 사회에서 정보의 공유는 더 중요해질 것이며 이 시장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정보의 격차도 소비자와 판매자의 노력으로 점차 해소될 텐데요. 이렇게 이루어진 정보의 상향 평준화를 통해 피치마켓이 더 활성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연말 모임을 대비해서요, 슈퍼에서 간단히 살 수 있는 숙취 해소 음식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은요, 대표적인 술의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평소에도 갖가지 이유로 술을 마시게 될 때도 있지만요, 다가오는 12월과 1월은 특히 이 겨울 술판이 벌어지게 마련이죠. 크리스마스는 물론 각종 송년회와 신년회가 즐비하기 때문입니다. 하루하루 이 숙취는 쌓여가는데 모임은 절대 빠질 수 없는 분들을 위해 오늘은 평소에 쉽게 구할 수 있는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이 숙취 해소에 좋은 것들이라 하면요, 헛개나물을 달인 물이라든가 북엇국, 콩나물국 등이 유명합니다. 이런 숙취 해소 음식들이 효과가 좋다는 건 알고는 있지만 이 술에 취해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아픈데 혼자 끓여서 먹기에는 사실 좀 무리가 있죠. 막상 재료를 구하기도 번거롭고요. 오늘 소개한 음식들은요, 전부 집 앞의 슈퍼에서 흔히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번 연말연시 숙취로 괴롭지 않게 미리 챙겨놓고 대비하시면 좋겠네요. 먼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의외의 숙취 해소 음식, 첫 번째로는 바로 군밤입니다. 이 겨울철 대표적인 음식인 군밤은요, 숙취 해소에 좋은 음식 중에 하나인데요. 탄수화물 함량이 높아서 위벽을 보호하기 때문에 속이 울렁거리는 현상을 가려앉혀준다고 합니다. 특히 술을 마신 후보다는 술을 마시기 전에 먹게 된다면요, 술을 먹는 도중에 잘 취하지 않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군밤은 예전에는 길거리에 군밤 장수가 있을 때만 살 수 있었지만요, 요즘은 소량 포장된 밤을 시중에 팔고 있어 손쉽게 구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네요.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두 번째 숙취 해소 음식, 바로 우유입니다. 이 우유는요, 알칼리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산성인 알코올과 만났을 때 이를 중화시켜 주는데요. 우유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낮춰주면서 숙취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 술을 마셔서 울렁거릴 때 우유 특유의 맛 때문에 드시기 어려운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럴 때는 그냥 생우유보다는 초코우유를 드시는 게 더 좋다고도 합니다. 하얀 우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한결 먹기 편할 수가 있고요. 특히나 이 초코우유에는 알코올을 분해하는 흑당과 타우린,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어 숙취 해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또 주위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달걀 역시 술 마신 뒤에 도움이 되는 고마운 식품인데요. 달걀에는 메티오닌이라는 아미노산 종류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메티오닌은 간에서 알코올을 분해할 때 꼭 필요한 성분이기 때문에 메티오닌이 많이 든 달걀을 먹으면 알코올 분해가 더 빨라진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달걀에는 기력을 올려주는 각종 미네랄이 포함되어 있어서 술 먹은 다음날 기력을 회복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쉽게 구할 수 있는 이 바나나와 토마토도 참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바나나에는요, 이 칼륨과 마그네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천연 제산제 역할을 하는데요. 이 위산을 중화시켜주는 작용을 해서 술 마시고 속이 많이 울렁거릴 때 먹으면 좋다고 합니다. 또한 이 토마토는요, 알코올을 분해하느라 지친 간에 도움을 주는 음식입니다. 알코올의 80%는 간에서 해독이 되죠. 하지만 이 알코올을 분해하는 횟수가 많아지면 간이 지치게 됩니다. 간이 지치게 되면 알코올 분해 속도도 느려지고요. 지친 간 때문에 알코올 분해가 끝났어도 피로감을 느끼게 되죠. 이럴 때 토마토는 간의 기능을 회복하게 해주는 데 탁월하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 숙취 해소를 위해 가장 중요한 건요,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을 분해할 때는 수분이 특히나 많이 필요한데요. 몸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두통과 현기증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숙취를 없애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을 섭취해 주는 것이 좋죠. 술 마시는 뿐만이 아니고요, 술을 마시기 전에 그리고 술을 마시는 중간중간에도 물을 최소한 마시는 술량만큼만 마셔준다면 이 지독한 숙취로 고생하는 일은 좀 줄어들 것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보다도요, 숙취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건 술을 적당히 마시는 거겠죠. 늘 술을 많이 마셔서 몸이 아프게 되면 다시는 술을 먹지 않으리라 다짐하지만 또 술병이 낫게 될 때쯤에는 아팠던 기억은 금방 잊고 어느샌가 술을 마시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기도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술을 아예 마시지 않기는 쉽지 않지만요, 적당히 몸색하면서 기분 좋게 마신다면 더 건강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시아나항공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유가 하락 수혜주죠. 아시아나항공입니다. 일산연도 3분기 연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6%, 전분기 대비 2098.6%나 급증한 657억 원을 기록하고 2014년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0.3%, 전분기 대비 8.1% 증가한 1조 5천억 원을 기록하며 당사 추정치와 시장 컨센서스를 하회했습니다. 유가가 전년 동기 대비 2.1% 하락하고 여객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6.8% 증가하면서요. 전년 동기 대비는 이익 성장에 성공했고요. 화물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4.4% 하락했으나 평균 단가는 8.4% 상승하면서 수익성이 개선됐습니다. 영업외 손익에서는요. 이 화물 담합 과징금 합의와 관련해 177억 원의 비용 반영이 있었습니다. 일산연도 4분기 연결 영업이익은요, 전년 대비 254%, 전분기 대비 17.1% 감소한 364억 원이 예상되고요. 2014년 4분기 연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7%, 전분기 대비 7.0% 감소한 1조 2,900억 원이 예상됩니다. 4분기 평균 유가는 전년 동기 대비 10.4% 하락이 예상되는데요. 엔저로 인해 일본 노선 출국자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여객 수요는 전년 동기 대비 9% 성장, 탑승률은 80.2% 상승이 예상됩니다. 화물 수요는 전년 대비 1.5% 성장이 예상되며 수익성 중심의 영업에 따라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평균 단가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즉 유가 하락과 일본 노선 수익성 회복에 따른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5년 예상 실적 기준 상대 가치는 0.9배로 글로벌 동종 기업 대비는 저평가 국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 아시아나항공이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겨울에 어울리는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가을에도 그랬지만요. 겨울에도 역시 이 감각적인 시어가 돋보이는 시들이 많습니다. 겨울은 주로 춥고 쓸쓸한 이 특유의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희망찬 시보다는 쓸쓸한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가 많은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시 역시 겨울이 주는 심상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한 시입니다. 안도현 시인의 강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 안도현. 너에게 가려고 나는 강을 만들었다. 강은 물소리를 들려주었고 물소리는 휜 새떼를 날려보냈고 휜 새떼는 눈발을 몰고 왔고 눈발은 울음을 터뜨렸고 울음은 강을 만들었다. 너에게 가려고. 너에게 가려고 강을 만들었다. 사실 이 구절은요. 시의 제목인 강보다 더 유명한 이 시집의 제목입니다. 시에서 닿고 싶어하는 너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울음으로 강을 만들 정도로 그리워한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휜 새떼와 눈발, 이 초현실적인 이미지를 주면서 휜 심상으로 이 겨울의 이미지를 더 부각시키는 시입니다. 이런 추운 이미지가 또 그리움의 정서를 더 짙게 표현해낸 건 아닌가 하는데요. 닿을 수 없는 곳, 닿을 수 없는 사람, 울음으로 강을 만드는 것밖에 할 수 없는 안타까운 감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아마 이 가족과 생이별한 사람들의 감정이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데요. 강을 건너서 만날 수만 있다면 울음으로 강을 만들어서라도 건너고 싶겠죠. 세상에는 참 안타까운 이별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이별들은요, 예고 없이 닥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나에게도 언젠가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날 내 주위의 모든 이들을 새삼 더 소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떨까 합니다.
얼마 남지 않은 2014년, 아마 요즘에는요, 부쩍 송년회와 막년회 등 약속들 많으실 텐데요. 해가 가기 전에 이 반가운 얼굴들 보는 것도 정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달 동안 알차게 많은 사람들 만나시길 바랄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면서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